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보 조이.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뽀개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오늘 주제 제목부터 좀 무서운데? 햄버거랑 치킨 좋아하면 몸에 플라스틱이 쌓인다는 말이야? 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패스트푸드를 통해 플라스틱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씹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야? 플라스틱 화학물질은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 성분을 말합니다. 식품을 생산하고 포장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과 접촉하면서 이 물질들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질들이 문제로 지적된 거야? 대표적으로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과부라화합물 같은 물질들이 언급됐습니다. 이 성분들은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하거나 단단하게 만들고 열과 물에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플라스틱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실제로 측정된 결과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주도 연구 프로젝트에서 미국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타코벨, 맥도날드, 버거킹, 쉐이크쉑 등 여러 브랜드의 제품에서 다양한 플라스틱 화학물질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그럼 이게 몸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화학물질들은 체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자율신경계와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프탈레이트는 임신, 아동의 성장과 발달, 생식계 건강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당장 패스트푸드 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노출되느냐입니다. 프탈레이트는 체내에 들어와도 소변을 통해 자연 배출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조이 생각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 패스트푸드 자체보다 섭취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먹는 것보다 자주 먹고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이 구성될수록 노출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속 노출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 위주로 먹고 집에서 조리할 때는 플라스틱 도마나 조리도구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게 이런 데도 도움이 돼. 네프탈레이트는 혈액에 녹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배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이네. 맞습니다. 완전히 피하는 건 어렵지만 줄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패스트푸드는 플라스틱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입니다. 식습관과 조리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패스트푸드가 문제라기보단 우리가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보 조이. 조이야, 오늘 제목이 좀 철학적인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장수 비결이라는 말이 뭐야? 네, 실제로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성격이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결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욕 먹고 살아야 오래 산다는 말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근거가 있는 거야? 속담을 그대로 해석하면 과장이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건 성격 이야기라서 좀 신기하다. 이번 연구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성격과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 리머릭대 연구팀이 4개 대륙에 걸쳐 56만 9,859명의 데이터를 종합해 성격과 사망 위험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무려 600만 년에 가까운 삶의 기록과 4만 3천 건이 넘는 사망 데이터를 포함한 초대형 연구였습니다.
이 정도면 결과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겠네. 연구진은 빅5 성격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외향성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정도를, 친화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성향을, 성실성은 책임감과 계획성을, 신경성은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성격 검사에선 한 번쯤 다 해봤을 것 같은 항목들인데? 연구 결과를 보면 외향성과 성실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외향성 점수가 한 점 올라갈 때마다 사망 위험은 3% 줄었고, 성실성은 한 점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0%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친화성과 개방성은 수명과 뚜렷한 관련이 없었습니다. 착한 성격이 꼭 오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네. 반대로 신경성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신경성이 한 점 높아질 때마다 사망 위험은 3% 올라갔고, 특히 젊은 층에서 그 영향이 더 분명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 많은 성격이 몸에도 더 안 좋다는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불안, 걱정, 스트레스를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불안정은 만성염증을 만들고 자율신경계를 흔들며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곧 몸 문제로 이어지는 거네. 실제로 영국 런던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년기에 우울증과 불안 성향을 보였던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27% 더 높았습니다. 특히 자신감을 쉽게 잃고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성향은 치매 위험을 약 50%까지 높였습니다. 이건 진짜 마음 관리가 건강 관리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란 누군가와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필요한 말은 말할 수 있는 태도, 스트레스를 안으로만 쌓아두지 않는 태도가 몸을 지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격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연구 책임자도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바꾸고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자기 주장을 조금씩 키우는 것만으로도 신경성은 낮추고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성격은 수명과 실제로 연결돼 있습니다. 외향성과 성실성은 장수의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태도가 몸과 뇌 건강을 지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미움받을 용기는 마음의 자유이자 몸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보 조이. 조이야, 발이 가려우면 보통 무좀부터 떠올리잖아. 그런데 무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발 가려움증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 이상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이 가려운 게 그렇게 심각한 신호야? 그럴 수 있습니다. 발은 혈액순환의 가장 끝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몸속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당뇨병도 발 가려움이랑 관련이 있다던데 이건 좀 의외야.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그 결과 발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가려워지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는 건조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며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당뇨병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곰팡이균 감염에도 취약하게 만듭니다. 혈액에 당분이 많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무좀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좀인 줄 알고 연고만 바르는 사람이 많은 거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가렵지 않아도 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다른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가려움증과 함께 체중 감소, 피로감, 잦은 소변, 손발 저림이 있다면
당뇨병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질환도 발 가려움이랑 연관돼 있다고 했지? 맞습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배출돼야 할 물질이 혈액에 쌓이면서 피부와 말초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신장 쪽 가려움은 좀 특징이 있어? 신장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전신에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다리와 발에서 더 흔하게 느껴집니다. 가려움과 함께 다리 부종, 거품력, 혈력, 피로감, 호흡곤란 등이 있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 질환도 발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빌리루빈이나 담즙산 같은 물질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 때문에 가려울 때는 좀 다른 점이 있어? 간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은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에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은 늘고 가려움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이 심하고 황달, 짙은 소변, 식욕 부진, 소화불량, 손떨림,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간 질환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 발 가려움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고 밤에 심해지거나 다른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원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도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속되는 발 가려움은 내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신장 질환, 간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고로 해결되지 않으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무좀인 줄 알았던 가려움이 몸속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쪼이. 쪼이야, 고구마 하면 겨울 간식이나 다이어트 식품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완전 식품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 네, 맞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는 한 가지의 식품만으로도 비교적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완전 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완전 식품이면 우유 같은 것만 떠올랐는데 고구마가 그 정도야? 의외지만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고구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까지 비교적 고르게 들어있습니다. 또 산성식품 위주의 현대 식단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고구마도 이 색깔 따라서 효능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잖아. 네,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색 고구마 껍질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주황색 고구마 속살에 많은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 면역 기능 유지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자색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 말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또 생고구마를 자를 때 나오는 유백색 성분인 얄라핀은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간다는 말이 있었네. 맞습니다. 고구마에는 칼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체내 이용률이 비교적 높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근육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 운동 후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비타민도 들어있다고 했지? 네, 고구마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보완하고 비타민 C는 열에 비교적 강해 조리 후에도 상당량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찌거나 구워 먹어도 영양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이라 혈당은 괜찮은 거야? 연구에 따르면 자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과 백색 고구마에 함유된 카이아포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 방식과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아?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이 좋고 식사 후 디저트보다는 오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가 불편한 경우에는 묵깍두기, 동치미 같은 발효 채소와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맞습니다. 다만 고구마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고 장이 예민한 분들은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섭취량과 조리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구마는 영양 구성이 고른 자연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색깔에 따라 항산화와 면역 효능이 다릅니다. 조리법과 섭취 타이밍이 건강 효과를 좌우합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해보자. 고구마는 간식이 아니라 몸을 채우는 한 끼 식품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봇 조이. 조이야, 요즘 연예인 브이로그 보면 디톡스 한다고 과일 스무디 많이 마시잖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내 최근 걸그룹 비치 멤버 리아가 염분 해독을 위해 딸기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나트륨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000mg을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부종, 뇌졸중 같은 건강 문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핵심은 몸속 나트륨을 억지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몸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고 이 나트륨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가 나오는 거네. 맞습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칼륨 공급원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바나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너무 잘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더 좋습니다. 잘 익을수록 당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딸기는 왜 같이 먹는 거야? 딸기에는 칼륨뿐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칼륨과 함께 작용해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펙틴은 수분과 나트륨의 흡수를 늦춰 배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괜히 연예인들이 먹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서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디톡스는 무언가를 빼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칼륨 섭취, 수분 섭취, 염분 섭취 조절,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져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또 특정 혈압약이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고칼륨 식품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현대인의 흔한 문제입니다. 나트륨 배출의 핵심은 칼륨입니다. 딸기와 바나나 조합은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디톡스의 핵심은 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겁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봇 조이. 조이야, 요즘 남자들 기운 없다는 말 정말 많이 하거든. 그런데 이게 진짜 호르몬 문제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 하면 근육이나 성욕만 떠올리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력과 근육량 유지, 지방 분포 조절, 기분과 활력 유지, 기억력과 공간 인지 능력, 골밀도 유지까지 관여하는 남성 건강의 핵심 호르몬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수치 자체가 줄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2021년 이스라엘 히브리대 연구팀은 1973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남성의 평균 정자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가장 강하게 지목되는 원인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입니다.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같은 물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물질들은 플라스틱 용기, 식품 포장재, 위생용품 등에 포함돼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환경 문제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모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해 수치를 더 낮춥니다. 보통 40을 넘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잖아. 노화도 원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30대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와 관련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몸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와? 대표적으로 근력 저하, 피로감, 기분 저하, 활력 감소, 성욕 감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며 기억력 저하, 관절통, 골밀도 감소, 탈모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도 이 문제를 다루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남성 테스토스테론 치료 강화를 위해 전문가 패널 회의를 열었습니다. 식품의약국 국장은 대규모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심각한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사회적 낙인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조이는 이걸 어떻게 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 이 점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저하는 약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생활 환경과 습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충제를 찾기 전에 체중, 수면, 운동, 스트레스, 음주 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안 좋아지면?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로 보충하는 방법이 있으며 반드시 의료진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환경 화학물질과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입니다. 관리와 치료 모두 근거에 기반해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나이보다 환경과 생활의 문제입니다.